안녕하세요. 앞선 두 강의에서 우리는 19세기에 백화점이 탄생하고 레스토랑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백화점과 레스토랑은 전혀 다른 장소처럼 보이지만 모두 고객이 물건을 보고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돈만 내면 좋은 물건을 자유롭게 고르고 화려한 사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시대의 주인공으로 부상한 부르주아의 욕망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레스토랑과 백화점을 통해 본 19세기 부르주아의 욕망을 좀 더 총체적인 시대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당시 백화점에서 팔리던 가구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구 이야기와 자료는 장식미술연구가 이지연 선생님의 책 부르주아의 시대 근대의 발명에서 많은 부분을 빌어왔습니다. 루이 14세 스타일, 15세 스타일 이런 가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면 더 많은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완전히 물러난 1815년 이후에 프랑스에는 다시 혁명 이전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은 루이 18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 시기를 왕정복곡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는 그야말로 복고의 시대였습니다. 복고풍 유행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1842년에 완성된 파리 마들렌 성당을 들 수 있습니다. 콩코르드 광장 북쪽 파리 중심부를 지나다 보면 도저히 성당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여러 개의 거대한 기둥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이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성당이라기보다는 그리스 신전처럼 생겼습니다. 복고풍도 한참 복고풍입니다. 비록 이 건물의 설계는 왕정복고 이전인 나폴레옹 시기에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그 설계가 나폴레옹 몰락 이후에도 1840년대까지 살아남아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대가 가진 복고 취향을 잘 보여줍니다. 왕정복고기는 모든 것을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는 듯이 보이는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야 왕정제가 돌아왔으니 과거로 돌아간 것이 맞지만 문화적으로도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듯이 복고풍이 대유행을 했습니다. 루이 18세 왕부터 과거 왕정의 분위기를 되살리려고 성의 내부를 과거 양식처럼 꾸미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긴 혁명을 거치면서 이미 파괴되거나 사라진 것이 많으니 과거의 가구들로 성을 모두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가구 장인들을 동원해서 새로 만들되 과거의 스타일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루이 13세 스타일, 루이 14세 스타일을 따지고 고루고루 취향을 반영하여 신뢰를 꾸미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복고풍이고 나쁘게 말하면 가짜 고가구를 만드는 것인데 당시에는 귀족이나 왕실뿐만 아니라 실세로 떠오르던 부르주아들도 이런 복고풍 가구에 열광했습니다. 19세기 부르주아 가정의 거실은 그야말로 복고풍 취향의 전시장이었다고 합니다. 이지연 선생님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두 개의 탁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루이 16세 시기의 탁자이고 다른 하나는 1860년대에 크리스토플이라는 회사가 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개의 탁자 중에 무엇이 19세기에 만들어진 복고풍 가구이고 무엇이 18세기의 진짜 앤틱 가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더 화려하고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무엇이 모조품처럼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본 탁자가 18세기에 마리 앙뚜아네트의 주문을 받아서 가구장인 바이스바일러가 만든 것입니다. 당시 최고급 장식품이던 일본 자개로 상판을 장식하고 청동으로 만든 다리에는 여신의 흉상을 달았습니다. 대신 다리와 서랍의 장식은 19세기의 것보다 훨씬 더 간결합니다. 두 번째 탁자는 1867년에 제작된 것으로 크리스토플이라는 회사가 판매한 럭셔리 모던 가구 시리즈 중의 하나입니다. 이 가구는 18세기의 가구보다 더 화려하고 장식도 더 많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비슷하지만 더 화려하고 당대의 취향에 맞게 새로운 요소를 가미한 스타일을 에클레티즘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스타일과 요소를 가져와서 조합해서 자신만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19세기의 에클레티즘은 귀족적 화려함을 선망했던 부르주아 부자의 취향을 반영합니다. 부르주아는 혁명을 통해서 신분제를 허물고 귀족을 몰아냈지만 여전히 그들이 가지지 못한 사회적 지위와 귀족적 취향을 부러워했습니다. 때문에 부르주아는 귀족의 취향을 반영하는 복고풍 실내 장식에 열광했습니다. 단순히 돈으로 복고풍의 가구를 사고 집안을 꾸미는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집안과 실내를 꾸민다는 것은 각 시대별 스타일을 구별할 수 있는 역사적인 지식이 있고 집안에 그런 가구들을 적절히 배치해서 꾸밀 수 있는 안목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돈으로 단순히 살 수 없는 귀족적 취향과 지적 수준이야말로 부르주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이 아니라 집을 복고풍으로 꾸미기 시작한 것입니다. 발터 베냐민이 진정한 인테리어, 실내의 개념은 1830년대에 파리에서 태어났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경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19세기 부르주아들의 복고풍 취향을 가능하게 한 것은 19세기 들어와서 대량 제작되기 시작한 가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과 같은 대형 매장이 이들의 유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가구들은 카탈로그를 통해서 홍보되었는데 당시 카탈로그에는 각 시기별 스타일에 따라 세트로 가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를 종류별로 고르는 부담 없이 카탈로그를 보고 세트로 주문하면 그 즉시 원하는 시대의 분위기로 집안 전체를 꾸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는 이미지는 당시 카탈로그인 마가젠 드 메블에 실린 루이 14세 스타일 살롱 가구의 모습입니다. 빅토르 캉탱이라는 인쇄업자가 발행한 이 카탈로그는 파리에서 만들어지는 약 300개의 가구들의 이미지를 담고 마치 전기 간행물처럼 1호, 2호 호수를 매기면서 발간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가구 카탈로그가 단순히 가구 하나를 판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스타일 자체를 팔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는 집에서 식당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19세기가 되면 식당이 독립된 공간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식당을 온갖 화려한 가구들과 장식으로 꾸민 다음에 손님들을 거기서 접대했습니다. 또 이렇게 집의 실내를 꾸미면서 발전한 것이 벽지입니다. 이전의 성에서는 나무나 석재 장식으로 벽을 꾸몄다면 19세기의 부르주아 아파트에서는 벽지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르네상스처럼 무거운 테피스토리를 거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벽지가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소설 고리오 영감에서 발자크가
벽지와 가구와 식기를 길게 묘사한 것도 그것이 집주인과 인물들의 취향을 보여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르주아와 19세기 근대인들의 욕망을 이해하는 데는 프랑스 문예학자 르네 지라르의 이론이 매우 유용합니다. 르네 지라르는 프랑스 출신이지만 미국 스탠포드 대학 교수를 지냈고 역사와 문화를 관통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지라르는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이라는 책에서 욕망의 삼각형 이론을 통해서 근대인의 욕망의 특성을 매우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르네 지라르는 소설 돈키호테를 통해서 욕망의 삼각형 이론을 설명하는데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개인의 욕망은 욕망하는 자기 자신과 욕망의 대상 사이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개인은 욕망의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현재의 불만족 상태를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다. 이 구조를 소설 돈키호테에 적용시켜보면 돈키호테는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기사가 됨으로써 현재의 상태를 넘어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돈키호테가 그 이상적인 기사가 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아마디스라는 또 다른 이상적인 기사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는 아마디스를 모방함으로써 이상적인 기사라는 욕망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르네지라는 매개된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욕망의 간접화라고 번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욕망의 대상으로 직접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3의 대상을 모방함으로써 그 대상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욕망을 성취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방과 매개의 관계는 단순히 원래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누군가를 모방함으로써 구체화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욕망 자체가 그 매개자에 의해 자극되고 그를 모방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입니다. 플로베르의 소설 보바리 부인에 대한 지라르의 분석을 보면 이런 점이 잘 드러납니다. 주인공 엠마 보바리는 지루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화려한 사교계의 생활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사교계라는 욕망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보바리 부인이 과거에 읽었던 삼류 소설의 주인공을 보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때 소설의 주인공은 욕망의 매개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만들어낸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르네 지라르는 근대 소설의 주인공의 욕망은 모두 누군가를 모방하는 매개된 욕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설명은 단지 소설을 분석하는 틀을 넘어서 근대인의 욕망을 설명하는 데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대인의 욕망은 모두 모방에서 나오는 욕망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거나 나를 초월하고자 하는 욕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을 모방함으로써 생겨나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근대 욕망의 구조를 앞서 보았던 백화점과 레스토랑의 탄생, 19세기 복고풍의 유행 등에 대입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박람회나 백화점은 사람들이 가 닿고 싶어하는 생활 수준, 라이프 스타일의 이미지와 전형을 제시했습니다. 백화점은 중상층 부르주아 라이프 스타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판매했습니다. 아동용품, 바캉스용품, 예쁜 식기류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실제 자신의 생활 수준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이 지향하는 혹은 자신이 속했으면 하는 계급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 계급이라면 이 정도는 갖춰야 하는 필요 조건으로 인식되게 만들었습니다. 봉마르쉐는 일부러 출입구에 할인 상품 판매대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몰리게 함으로써 밖에서 볼 때 궁금하게 만들고 조급한 마음이 들게 연출도 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백화점은 부르주아의 학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추종이라는 명분은 소비의 죄책감을 상쇄해 주었습니다. 내가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 소비는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봉마르쉐라는 백화점은 필요에 의한 소비가 아니라 욕망에 의한 소비를 창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분 전환을 위한 소비, 라이프 스타일 유지의 비용으로 받아들이게 만든 것입니다. 봉마르쉐는 판촉의 일환으로 백화점의 연간 기획전 행사 일정을 담은 아젠다를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주소나 우편요금, 경찰서 주소 같은 생활 정보도 있었고 봉마르쉐로 오는 승합 마차의 노선도도 있었습니다. 또 부르주아가 궁금해할 만한 공연 정보와 상품 정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에는 할아버지 댁에 가면 시골에서 이런 것과 비슷한 달력 같은 수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농협이나 면 사무소에서 나누어주던 것이었는데요. 연간 행사표와 씨 뿌리기, 모내기 등과 같이 농사에 필요한 일정과 주요 전화번호들이 있어서 농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봉마르쉐의 아젠다는 파리의 부르주아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가 담겨 있는 필수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농사력 대신에 기획전과 세일의 연간 일정이 적혀 있는 것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백화점의 출현과 발전은 여유 있는 중산층, 중상류 부르주아의 이미지에 도달하기 위해 타인을 모방했던 그리고 그들과 경쟁했던 19세기 부르주아들의 욕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상이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9세기 백화점의 탄생과 18세기의 탄생에서나 19세기 혁명 이후에 크게 발전한 레스토랑은 전혀 관련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시대상을 반영한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매자가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백화점은 취향을 반영하기도 했고 적극적인 기획전과 판촉을 통해 취향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귀족처럼 대접받고 싶은 부르주아의 욕망을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돈만 내면 구매자가 우월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곳, 돈만 내면 귀족처럼 대접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한 것입니다. 혈통에 기반한 지위를 돈에 기반한 지위로 바꿔놓은 이 변화는 근대 자본주의 성장 과정을 간명하게 상징합니다. 화려한 공간에 모든 것을 모아놓고 최상의 서비스 속에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즐거움. 이것은 새로운 영업 방식이었고 새로운 상업적 공간이었고 무엇보다 당시 떠오르는 새로운 계급, 부르주아의 필요와 욕망을 가장 잘 반영한 공간이었습니다. 르네 지라르는 이들의 근대적 욕망을 욕망의 삼각형 이론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은 근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의 욕망을 설명하는 데도 매우 유용합니다.
르네 지라르는 욕망의 삼각형 구조에서 그 모방이 경쟁이 되면 비극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욕망하는 주체가 매개자를 모방하다가 더 나아가서 그와 경쟁하게 되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는 설명입니다. 오늘날 SNS에 올라오는 수많은 사진과 정보들이 사실은 모방에서 시작된 욕망이라는 것은 긴 설명 없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SNS를 통해서 자랑하고 부러워하고 모방하고 욕망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보다는 남에 의해 유발된 욕망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SNS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갈등을 보다 보면 모방이 경쟁으로 이어지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는 르네 지랄의 설명이 한층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